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60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합니다. 이 다 모임이나 복지관에 가면 제일 먼저 인사받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분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타고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자식이 성공해서도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은퇴하셨고 자녀들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화려한 배경이나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품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젊은 나이도 필요 없이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실까요? 만약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 해도 걱정 마세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럼 가장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당당한 노년의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 연금이랑 한 달에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난달 홀로 사시는 70대 여성분이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고 계신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60세부터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23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23년이면 4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긴급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많은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득보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 항목만 줄이셔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한다고 해서 인색하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쓸 때는 쓰되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소득원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일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노인 일자리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금융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비상자금을 따로 두세요. 매달 조금씩 모으셔도 좋고 한 번에 은행 예금에 묶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커다란 안정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됩니다. 자녀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베풀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정작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부터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노년의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해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지인분들과 정기적인 운동 모임 가져보세요. 혼자면 오늘은 좀 쉴까 하지만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운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노년이 되면 줄여야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과 짠 음식입니다. 그 대신 단백질을 식사 때마다 챙겨 드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 약을 드시나요? 적게는 5개, 많게는 15개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물론 필수적인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 검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만 꼭 받아도 웬만한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노후 걱정, 친구들의 죽음 등 상실감을 느낄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계절마다 잘 차려입으시고 바람 쐬러 나가세요. 그것도 훌륭한 힐링입니다. 수면 또한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저녁에는 커피 같은 음료는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보세요. 방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두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노년의 당당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머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뇌의 노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하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늙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면 더 배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상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는 은행 가는 것도 병원 예약하는 것도 물건 사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걸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기도 당하기 쉽고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70대이신 선생님은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시고 손주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시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남기시고 쿠팡으로 장도 보십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도 하시고 네이버 지도로 길도 찾아가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공기관 민원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합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손주나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물어보면 짜증 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멉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채널도 많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시니어, 디지털 교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하세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시죠? 40세 유배를 떠나 57세까지 18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라며 멀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라며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는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은 악기 연주를 뇌의 종합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악기를 다루면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고 악보를 읽어야 하고 리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치매 예방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집안에 나만의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생의 의미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깁니다. 온라인 강의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 하나면 어디서든지 색종이, 접기부터 가구 만들기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배우면 내일은 2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계속 젊어집니다. 명심하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당함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우고 취미생활을 해도 이것이 혼자만의 일이 되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분은 바빠서 보이지 않던 집안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 아내 따라다니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기 바쁘시고 아내분은 평생 듣는 잔소리를 60 넘어서 다 듣는다며 신세 한탄하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각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24시간 붙어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얼굴 붉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평일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만나면 더욱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여행, 등산, 축제 함께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는 외식도 하세요. 다음으로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가수 주현미 님도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 바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인데 남편분들이 잘 모른다고요. 저도 그 말에 참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남편분들의 첫마디가 그거 하나 깨서 되겠어? 아예 다 깨먹지. 그래, 너는 장식이야. 라며 핀잔부터 주시죠. 하지만 정말 바라는 첫마디는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입니다. 반대로 남편분들도 상처받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조금 편히 살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TV라도 마음 놓고 틀어놓기만 하면 아내들은 푸념을 시작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은퇴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번에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남편들은 이런 아내들의 눈치와 비교당하는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이것이 품격 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자녀 농사를 지으셨나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남의 집 자식은 매달 용돈을 보내주더라. 이번에 냉장고를 바꿔주더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거래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희생을 마치 은행 계좌에 저축하듯 쌓아두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으려는 무의식적 기대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심리죠. 자녀는 여러분의 은행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배당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챙겨줄 거야 라는 기대는 과감히 버리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을 때 받는 작은 관심이 더 고맙고 행복합니다. 자녀가 깜짝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더욱 큽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친구죠. 만나서 뭔가를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나 술 한잔 하면서 옛 이야기, 일상 이야기만 나누어도 마음이 참 좋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오랜 친구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봉사, 종교 활동에 참여하시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도 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 건강,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는가요? 같은 컵, 같은 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프레임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건 컵 속에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대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바라보는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노년의 품격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요. 그런데 문제는 좋았던 과거가 아니라 후회되는 과거가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끝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자책의 재료가 아니라 교훈의 재료로 삼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써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불쌍해.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독약입니다. 빠져들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의 해독제는 비교의 중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남의 좋은 면과 나의 부족한 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정 비교하고 싶으시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건강해졌는가? 지난달보다 마음이 편안한가? 또한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실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름을 깜빡하고 안경을 어디 두는지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게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웃어 넘기세요. 나도 늙긴 늙었나 봐 하고 농담으로 넘기세요. 나이 든 것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늙었다가 아니라 성숙해졌습니다입니다. 쇠약해졌다가 아니라 지혜로워졌습니다입니다. 나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말이 유행했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0가지 버킷리스트.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입니다. 큰 행복은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더니 타려고 하는 버스가 딱 맞춰 왔을 때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만 오늘 발견하는 순간 선착순인데 딱 내가 마지막 사람일 때와 같은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자, 이제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먼저 가고 배우자가 아프고 나 자신도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가가 아니라 언젠가 죽을 텐데 지금 잘 살아야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하나도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세 가지 하고 계신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머지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5가지 다 하고 계신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품격 있는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60세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일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온 겁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품격 있게 사세요. 죽는 그날까지 배우고 사랑하고 웃고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이 5사람과는 친구로 지내지 마세요. 나만 바보 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지옥이 따로 있나? 바로 사람이 지옥이지.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이 말이 요즘 따라 왜 이리도 가슴에 와 닿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사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과 행동이 오래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건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싶으면서도 오랜 인연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예의상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계속 만나면서 스스로만 상처받고 지쳐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으로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재산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되기도 하지요. 평생 든든한 내 편이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조금씩 내 기운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씁쓸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곁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5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어선 안 될 사람들입니다. 친구,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탐내는 걸까? 처음엔 잘 몰라요. 늘 따뜻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본 거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참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까지는 천사 같아요.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잘 들어주고 옆에서 늘 응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연락도 끊기고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죠. 김순애 씨는 환갑을 넘긴 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오래전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와, 순애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 해? 처음엔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생 끝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 오래된 친구가 응원해 주는 게 참 든든했지요. 그 친구는 자주 가게에 들렀고 메뉴는 어떻게 짜는지, 재료는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래된 동창이고 친구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두세 골목 떨어진 곳에 그 친구가 똑같은 반찬 가게를 연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겠지 싶었는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눈길조차 피하더랍니다. 처음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면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 친구가 여기보다 자기 가게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친구가 날 응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노하우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랍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떠나간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마음을 열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늘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이 사람 진짜 내 편일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고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늘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계산으로 얽히면 결국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내가 가진 걸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나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곁에 두어야 할 인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항상 아래로 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고 마치 자신이 선생님이고 나는 한참 모자란 학생인 것처럼 대합니다. 겉으로는 조언이고 걱정이고 충고라 말하지만 그 말 끝엔 항상 내가 모자라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늘 손해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더 힘든 것도 해봤어. 마치 나를 걱정해 주는 척 하지만 그 말엔 늘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내 삶에 평가를 내리고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이정자 씨는 올해 80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끔 아들네 집에 가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지냅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정자 씨보다 늘 한 발짝 높은 데 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자식이 그렇게 안 컸지. 너는 너무 다 퍼줘서 문제야. 나는 그런 일 있으면은 이렇게 했지. 너처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속을 안 썩이잖아. 이정자 씨는 처음엔 그 친구는 자기 자식 자랑이 심하구나 싶었지만 어느 날 문득 나한테서 틀린 점만 찾아서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엔 친구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됐습니다. 평소엔 무심한 듯 굴면서 막상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졌지요. 그 뒤로 이정자 씨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처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나면 자꾸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괜히 내가 덜 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관계라면 그건 내가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키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실수하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지요. 이제는 내 삶에 가르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내 말에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래. 너답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삶 전체를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미세먼지다, 맛있는 밥을 먹고도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네. 그 옆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지치고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투사하고 갑니다. 마치 내 마음을 쓰레기통 삼듯 하루 동안 쌓인 짜증과 불만을 내 앞에 다 쏟아놓고는 정작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더위를 불평할 때 그럼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 라고 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럼 선풍기라도 트세요. 난 선풍기 바람 싫어해. 카페나 시원한 곳에 다녀오세요. 나가봤자 돈만 나가지 집이 제일이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김정미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유회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관리비가 또 올랐어.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복도도 더러워, 주차장은 좁고, 쓰레기 처리도 엉망이야. 그래서 정미 씨가 분유회에서 건의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건의해봤자 뭐가 달라져? 관리소장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입주민 모임에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자기 일 아니면 모른 척해. 직접 관리소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봤자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고 끝이야. 정미 씨는 속으로 이건 답이었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정미 씨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요즘 애들 상 받는 게 뭐가 대수야. 다 학원 덕분이지. 종합검진이 괜찮다고 나와서 다행이지 뭐예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은 믿을 게 못 돼. 병은 갑자기 오는 거야.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분만 저러나 보다 하지만 나중엔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날씨 좋네 했는데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문제내로 바뀌고 카페에 가서도 커피 맛있다 대신 비싸기만 하고 별로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싫어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 70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부정적 에너지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화창해서 좋네요. 음식값이 좀 올라서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가 훨씬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미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불평만 하는 분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인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작은 기쁨도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2시간보다 정과 웃음이 가득한 2시간이 훨씬 값집니다. 이제는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마음 놓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성취나 기쁨조차 온전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에 묘한 가시가 스며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그런데 그거 진짜 네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을까? 축하와 동시에 미묘한 의심과
질투를 담고 있어 상대의 기쁨을 온전히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은밀한 경쟁심이 자리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는 마음이지요. 김정숙 선생님께서 이런 분과 오랜 인연을 맺고 계셨어요. 같은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 선생님이셨는데, 정숙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그분의 반응은 늘 어딘가 미묘했다고 합니다. 정숙 선생님의 따님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분께서는 의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축하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듯한 말씀이셨죠. 또 정숙 선생님께서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실 때도 카페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하게 깔린 기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질투의 기세. 언젠가 힘들어질 거야 라는 은근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손자가 유명한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복리후생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인색하면서 자신의 성공에는 너그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 줄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힘들 때 은근히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다 해주지만 속마음은 딴 데 있지요. 마치 내가 뭘 했어?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하는 은밀한 만족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건네는 말투도 어딘가 미묘하게 차갑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 있지라고 하면서도 진짜 안쓰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속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숙 선생님께서 남편분이 편찮으셔서 고생하실 때 그분께서 병문안을 와서 하신 말씀이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어요. 저희 집은 아직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뜻 들으면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지요. 위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한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한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괜히 숨기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하지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친구라면 어떤 모습이야 할까요?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똑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진심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내 실패를 속으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좋은 소식을 나누기가 꺼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 번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어서 연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부탁할 때만 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러면 이건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김민자 씨는 최근 한동안 뜸하던 동창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나갔는데 식사 도중 그 친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보험 든 사람 있어? 내가 이번에 지점장 됐는데 실적 좀 채워야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자 씨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마음 한켠에 의심을 꼭 눌러 담고 결국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친구는 명절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고향 내려오면 잠깐 시간, 너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혹시 투자 생각은 없어?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나를 그냥 고객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인자 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친구에게서는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에 실적 마감인데 주변에 한 명만 소개해줘. 그 말이 나왔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구나. 그냥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단지 수단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반갑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들어줄 생각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닫혀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 또 뭘 팔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오래된 지인이 만나자고 하면 무슨 목적이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워서 연락한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심과 가식을 진정한 관심과 계산된 접근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만나서도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자연스럽고 시간도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며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나죠.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이 남긴 상처보다 사람이 주지 않은 온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천사 같지만 속내는 계산적인 사람, 나를 깎아내리며 늘 위에서만 바라보던 사람,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던 사람,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기쁨을 시기하던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나를 소진시키던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들 곁에 조용히 오래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정 때문이었고, 의리 때문이었고, 때로는 외로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관계들은 내 삶에 온기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내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나누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봐주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내 아픔 앞에서는 진심으로 손잡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내 존재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 앞에서는 꾸밀 필요도 없고 침묵마저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추억에만 매달리는 관계보다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의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택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한 시간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10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